중단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와 적폐청산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읽었다는 한시를 잠시 읊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집을 나서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라네. 이 대만학자 난화이진의 시라고 합니다. 금 의원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실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한시를 푼 것은 상당히 엉뚱한 일인데요. 네네. 그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전 국민적으로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네.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체적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이 수사권을 오히려 더 세게 발동을 해가지고 어떤 요즘 말하는 적폐청산이나 네. 혹은 부정부패 사범들을 단속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걸 뚫고 나갈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고 사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겁니다. 근데 그때도 검찰이 송광수 검찰총장하고 안대희 중수부장팀이 대선 자금 수사를 하면서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인기를 끄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개혁은 피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그 문무일 총장도 그런 마음속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편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부정부패 척결 혹은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냐. 우리는 이걸 하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한. 예. 어떻게 보였어요? 그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참 의외다라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어떤 해석을 내리고 계십니까? 일단은 형식 면에서 부적절했죠. 네.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한시를 넘는다. 이거 뭐 전에 없던 일이고, 그렇죠. 예, 그 행위 자체가 일단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 내용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검찰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워낙 거세고, 하지만 또 내부에서는 또 그에 맞서는 이른바 검찰의 위상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또 검찰총장으로서 받고 있는 것이고, 한편에서는 뭐 적폐청산에서 어떤 검찰의 칼을 필요로 하는 역할을 또 요구하는 흐름이 거센 반면, 한쪽에서는 또 힘을 빼야 된다는 흐름도 거세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모순되는 흐름이 펼쳐지는 상황 중간에 본인이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일정하게 이 어떤 그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흐름들을 잘 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완곡하지만 현재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완곡한 표현이지만 좀 약간의 뭐랄까요,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한시를 인용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 검찰총장한테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국민들만 바라보겠다라고 해석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니까 청와대는 서둘러 봉합을 했어요. 각계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고충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거론이 되었을 때 그 청와대에서 그 요구하는 뭐 예를 들면 검증이라던가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이 문무일 그 총장님 말고 그분들이 왜 동의하지 않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검찰총장이 된다 한들 그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그런 그 반발이나 거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물리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학자 출신이고 민정수석이 역시 비고시 출신의 학자 출신인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따돌리고 검찰 내부 사람들을 조금 봉합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해주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내외적으로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사를 하신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 문무일
그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네.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혹은 본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검찰 개혁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수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 자리를 사실은 받으신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런 이제 한시를 읊으시는 거면 자유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읊으시면서 본인이 힘들다. 네. 또 대통령도 힘들겠지만 우리 내부적인 고충도 있으니 알아달라. 또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나 잘 발휘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이 네. 과연 타당했느냐 이런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네.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나 방향에 대해서 내가 참 고생스러울 것이니 좀 나를 조금 알아달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한시를 읊을지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대통령도 당연히 모르고 국민들도 예.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청문회에서의 답변이 나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콕 집어서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신민 검찰총장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약간 반박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공약이나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네네. 사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검찰에 한 12년 근무를 하다가 한 10년 전쯤에 한겨레 신문에 검찰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쓰면서 나왔는데 네. 네네.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 저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또 글도 쓰고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이미 다 상실을 했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이 개혁에 동참하기를 바라지만 네. 사실은 외부적인 수술이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시를 읽건 뭘 하건 간에 네. 또 문무일 총장이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세요. 감추지는 못해. 그래서 한시를 읽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든 검찰 개혁은 이게 시대의 대세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이제 점잖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도 검찰개혁이 후보들마다 검찰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놨고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전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검찰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선진국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대선이나 총선 때 검찰개혁 얘기가 나온 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검찰개혁이 문제가 되는 데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네. 아니 우리나라 검찰에는 전관예우 문제도 있고 또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있다 그러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네. 그런 것인데 이제 이 개혁에는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부딪힌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현 단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검찰총장과 현 정부와 어떤 큰 틈이 있는 것처럼 자꾸 비춰지는 것은 상당히 이제 정부로서도 부담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제 여권으로서는 예를 들면 권력의 중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검찰 개혁을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맞상대가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부각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쪽 입장에서는 별로 이건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액터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인데 마치 검찰총장이 전체의 대표이고 이쪽에 대통령과 맞서는 듯한 이 구도는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뭐 한시를 읊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랑 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동질감을 갖고 가는 것은 한편으로 본다면 검찰총장의 이른바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위상 자체를 키워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네. 검찰의 인사 그리고 검찰 내부의 수사 이런 것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의 검찰총장이 있는 것이고 기타 검찰 개혁의 문제는 법무부라든지 국회라든지 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과 속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문무일 총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네. 아마 그 부분에서 앞으로도 여권에서는 뭐 근본적으로 보면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저는 계속 할 걸로 보여져요. 네.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일단 입장은 어떠신가요, 변호사님은?
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그 수사권의 일부 정도는 경찰에 독립화시켜주는 방안, 그리고 또 검찰도 또 나름대로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방안, 이런 식으로는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처럼 모든 권력이 검찰에게만 몰려있는 이런 구조는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기소권이 분리돼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찰이 주도해서 수사를 한다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어느 나라도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갖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까? 네, 한국밖에 없고, 네.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부가 25개가 있습니다. 형사일부, 뭐 공안부 하는 식으로. 네. 그 중에 13개가 직접 수사를 합니다. 인지수사를. 형사부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엄밀하게 보면은 경찰에 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 최대로 큰 건물이고, 네. 세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이고, 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검찰이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보면은 수사를 하는 기관, 사실상 경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막강해지는 거고요. 방금 노 변호사님께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원칙적으로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거는 그 수사를 한번 겪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원래 검찰이 생긴 이유 자체가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또 범인을 쫓고 하다 보면 누구나 이 감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인권 침해도 일어날 네, 수가 네.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발자국 떨어진 기관에서 이거를 보면서 인권 침해를 못하게 하고 이 무리한 수사를 못하게 하라고 검찰을 만든 것인데요. 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검찰 출신 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서 뭐 수사당하고 구속되고 기소된 사람들을 나중에 만나보면 네. 아주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요? 수사권하고 기소권은 꼭 분리해야지 자기가 수사한 거를 어떻게 자기가 기소를 결정하냐. 네, 네. 이 수사를 하다가 분명히 문제가 생겼거나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고치기가 어려운 겁니다. 네. 이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생긴 거고 그래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기소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원래 역할을 하고, 다만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한 케이스, 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조직적인 비리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예외적인 수사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지검 특수부하고 오사카지검 특수부 두 군데서 하는 거죠. 네네. 다만 미국도 경찰 비리가 있을 때는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합니다. 다만 우리처럼 상시적으로 네. 항상 정말 돗대기 시장처럼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네. 이게 우리 이쪽에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본다면 네. 그러니까 원래는 경찰의 힘이 막강했죠. 네. 경찰의 힘이 뭐 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사실 뭐 경찰이 다 모든 걸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른바 뭐 부정선거 이런 부분도 경찰이 중심이 돼서 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의 힘을 견제해야 된다. 네. 너무 세다. 네, 네. 이래서 이제 이른바 검사들에게 권한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권한을 줘라. 이런 얘기가 막 멘트에서 나오거든요. 그랬죠. 네. 그랬지만 이제 61년 이른바 5.16 이후에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뒤부터는 이제 어떤 힘의, 권력 중심의 힘의 패권을 중앙정부부가 이제 가지고 가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50화국 들어서면서는 이른바 보안사로 넘어가고, 60화국 들어서면서 그것이 다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92년 대선 통해서 김영삼 정부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정부가 탄생을 해서 이른바 문민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거기서도 적폐청산이 이른바 대대적으로 네. 시대청산을 하자 하면서 이제 내세우는데, 그 시대청산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검찰이 그때 93년도부터 이른바 부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뭐 경남고 후배인 네. 예를 들면 뭐 김두원 씨라든지, 그리고 또 그쪽에 거제 쪽인 김기춘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검찰이 사실상 이른바 권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힘의 운용 부분에서의 칼자루를 쥐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 그렇게 친다면 한 20년 이상을 사실상 상당한 힘을 그렇네요. 행사해 네.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뭐 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이런 나라가 없다 뭐 이렇게
그런 부분 외에도 하나의 우리 정치 권력과 관련된 힘의 역관계 이런 네. 것들 쭉 따져봐도 한 20년 지났으니까 한번 조정할 때가 되긴 된 거죠. 지금 이제 보면 네. 문제가 뭐냐면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누군가는 가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권력을 누가 가졌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장치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분산시켜 놓는 거죠, 권력을.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나눠주자. 네. 근데 나눠주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나눠줘야 되고 또 나눠줄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경찰에다가 무조건 이걸 다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안 됐느냐 네. 생각해 본다면 그 아까 얼핏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찰이 인권 침해의 소지를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민정수석이 처음에 이제 수석 자리에 되고 난 다음에 네.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경찰이 충실히 이행하라. 그리고 이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줘라.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조국 그게- 민정수석 네, 말씀하시죠? 그렇죠. 근데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일처리 방식들이 믿고 맡기기에는 좀 뭔가 좀 부적절해 보이기 네. 때문이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네, 네. 그렇다면은 지금 논의의 초점은 무조건 경찰에 넘겨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걸 어떤 형태로 분산시켜서 어떤 형태로 그 권력이 분산된 것이 그대로 유지되게끔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전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노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사권이 현재 누가 행사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면은 검찰은 지금도 수사권의 한 95% 이상은 경찰이 하고 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합니다. 네, 네. 또 경찰은 반대로 이미 우리가 95% 이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걸 법적으로 인정해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제 그 경찰을 믿고 맡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제도를 만들 때는 신뢰나 선의보다는 불신과 견제의 네. 토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경찰도 권한 남용을 할 수 있고 네. 검찰도 할 수 있고 정치권은 항상 이 권력기관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이 하는 그 5%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리가 실제 사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KBS 정현주 사장을 네네. 배임으로 기소한 그렇죠. 것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배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법원에서 권유한 대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냐. 그런데 그때 검사 한 명이 나서서 나는 이건 배임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네네. 그걸 거꾸로 보면 이 권력기관에서 어떤 사건을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으면 검사 한 명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아, 그리고 네. 5년 동안에 그렇게 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더라도 좋은 자리 보내주고 하면은 마음대로 조정할 수가 있는데 네. 수사권을 검사들이 행사를 못하게 해놓으면 이거를 권력에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경찰하고 검찰을 동시에 움직여야 되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 네. 그리고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사해서 자기가 기소하면 그게 정권에 잘 보일 수 있는 자기 공이 되지만 네. 경찰이 수사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절반의 공과 책임이 따르니까 이거는 배임이 안 된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나눠야 되는데 다만 계속해서 이제 경찰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다만 세계 200개 국가가 있으면 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경찰이 전 세계 200개 뭐 200 몇십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국가 중에 가장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찰도 아닌데 네. 우리만 왜 그 수사권을 원칙대로 경찰이 하자는 얘기를 할 때 자치 경찰도 안 됐고 인권 보호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검찰이 해야 된다고 하는지 저는 그건 좀 설득력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분들이 들으면 아주 좋아하실 대목인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제3의 논의기구에서 논의를 좀 하라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 뭐 그런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아직 뭐 나온 부분들은 없고 일단은 법무부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기구 같은 것들 구성해서 네. 이렇게 좀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려졌으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제3 논의기구라는 게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회의적인 분들이 꽤 많은 것 같아요. 과연 될 것인가. 왜냐하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늘 무산되고 안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동안에 빌미를 많이 제공했죠, 검찰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검찰이 이제 이런 논의가 계속 되어 왔지만
계속해서 빠져나갔던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쨌든 간에 검찰이 공정하게 그 공익기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우리를 좀 믿어달라, 내부 개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외침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뭐 작년, 재작년 여러 번의 그 이 법조 비리와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런 논의들이나 그런 주장들이 이제 무색하게 만들어졌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금 생각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경찰도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분명히 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협의체가 있었고요. 당시에 검경 예. 5명씩 참여를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뭐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떻게 전망하세요? 뭐 대통령께서는 아까 이 말씀하셨듯이 이 검찰총장의 정치적 위상을 올려줄 필요도 없고 또 국가기관이니까 어느 정도 이제 감싸면서 가야 되는 입장에서 그런 기구 말씀을 하셨겠지만 사실은 냉정하게 보면은 그런 기구에서 어디까지는 경찰이 하고 어디까지는 검찰이 하고 이렇게 붙여놓아서 성공한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네. 왜냐하면 거기 대표 선수로 간 검사들하고 경찰들은 물러설 수가 없어요. 그렇죠. 여기서 네. 물러서면은 가면 친정에서 완전 배신자가 되기 때문에 네, 네. 협상이라는 게 안 이루어지고 사실은 냉정하게 칼을 좀 대서 수술을 해야 됩니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서울중앙지검에 부가 25개가 있는데 그중에 13개가 네. 경찰 역할을 하는 건데요. 네. 그것도 얼마 전까지는 금융조세부라 그래가지고 더 많았는데 네. 검찰이 봐도 너무 많으니까 그걸 남부지검으로 보낸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가 박상기 법무부 장관 인사청문회 당시에 그 장관 당시 후보자한테 말씀을 드린 것은 네. 그걸 없애라. 경찰하고 협상할 게 뭐 있냐. 진짜 원칙적으로는 기소를 하는 기관이고 필요할 때만 수사를 하는 기관이면은 거기에 맞춰서 조직도 짜야지. 네. 이 서울지검에 240명의 중앙지검에 240명의 검사와 수사관이 한 600명 되는데 네. 이 중에 과연 몇 명이나 기소나 혹은 수사지휘에 종사를 하며 몇 명이 경찰처럼 수사를 하러 다니냐. 이거를 조직 분석을 해가지고 네. 과감하게 예를 들어서 25개 부서가 있다 그러면 24개 정도는 그냥 형사부로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일상 시민들이 겪는 사건을 좀 더 꼼꼼히 들여다보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거기에 역량을 집중해야지 지금처럼 25개 중에 절반이 넘는 13개를 경찰 노릇을 하고 있으면 네. 안 되는 거거든요. 네. 그거를 검찰에서 먼저 스스로 고쳐야 되고 그게 안 될 거니까 법무부 장관 혹은 이제 대통령께서 직접 지시를 하셔서 그렇게 해야지 경찰하고 앉혀놓고 서로 합의 봐서 이거 하라 그러면 네. 저는 어렵다고 봅니다. 근데 지금 보세요. 지금 금태섭 금태섭 의원님이 네. 검찰 출신이란 말이에요. 네네. 검찰 출신 의원님이 앉으셔서 경찰로 수사권을 넘겨야 된다. 검찰이 너무 많이 가지고 있다. 이런 취지로 지금 말씀하고 계세요. 네네. 여기 지금 전부 다 지금 비슷한 취지로 말씀을 들어 이제 뭐 어느 정도 물론 다르지만 네. 한 분들이 많이 나왔는데 그럼 반대 입장. 넘기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입장을 누가 지금 말하고 있는지 경찰 출신이면서 검찰에서 수사권 더 받으면 안 됩니다라고 말하는 사람이 과연 있는지 네. 없단 말이에요. 네네. 그러니까 제가 항상 이런 논의를 하는 그 자리에 가보면 항상 검사 출신 변호사님이나 검사 출신 의원님들이 넘겨야 된다라는 얘기를 해요. 그러면 본인들이 친정에 하고 반대되는 입장을 얘기하시기 때문에 네. 훨씬 더 설득력 있게 들려요. 네네. 그렇지만 그러면 그 반대되는 사람들은 있느냐 없느냐 없단 말이에요. 그 흐름 자체가 네. 사실은 넘어가는 쪽으로 지금 많이 와 있어요 이미. 이제 문제는 어떤 식으로 넘기는 것이 어떤 식으로 분리시켜주는 것이 과연 사람들에게 욕을 덜 먹고 사람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사법 개혁이 이루어지는 그런 계기를 마련하는 게 되느냐 이제 이쪽으로 가야 된다는 거죠 말하자면은. 근데 제가 느끼기에는 이 검찰 개혁, 이 검경 수사권 이런 게 잘 안 되는 게 사실은 국회에 힘이 필요한데 국회에 소위 말하는 법조인들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 있고 지금 의원님도 그렇지만 검사 출신이시잖아요. 그래서 예. 이런 논의가 있을 때 저희 기자들끼리 한 얘기였지만 국회에 이 검 출신들이 너무 많아서 안 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도 있었어요. 이게 오해인가요? 어떻습니까? 아니죠. 예전에는 대개 검사 출신 의원들이 보수 정당에 있었습니다. 그리고 검찰 편을 들어줬어요. 철저하게. 네. 그랬는데 지금 이번에는 지금 여당인 민주당하고 또 야당에 있는 의원들 숫자가 거의 비슷합니다. 검찰 출신 의원 수가. 네네. 그래서 상당히 균형이 맞는 건데요. 네.
그 전에는 이제 그 검사 출신들이 아무래도 또 친정이고 네. 또 보수적인 생각을 갖고 계신 분들이 많아서 검찰을 무조건적으로 좀 지지해주고 그런 게 그랬었죠. 많았거든요. 네네. 그리고 사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정치인들 입장에서 보면은 검찰하고 원수져서 좋을 게 하나도 없으니까 그렇죠. 언제 선거법이 걸릴지도 모르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이번에는 여러 사람들이 지금 검찰의 주장을 더 이상 받아들이기도 어렵고 그리고 국민 여론이 워낙 검찰개혁 쪽에 가 있으니까 그렇게 일방적으로 편을 들기는 어려운 상황이 어려운 아닌가. 구조다. 예. 네. 지난번에 또 이른바 네. 이제 이번에는 좀 특수성이 있는 것이요. 그 최순실 그 국정농단 관련된 부분에서 검찰의 수사 이런 부분들이 결정적으로 이제 국민들이 보기에 정말 문제가 많다. 각인이 됐죠. 그러니까 과거랑 좀 다른 점입니다. 과거에는 이제 어쨌거나 검찰이 이거 다 갖고 기소권, 수사권 다 하는 건 문제가 있는 거 아니냐. 그런 원론적인 부분에서 동의하면서도 한편으로는 경찰도 약간 못 믿어온 부분들이 있고 뭐 이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에는 지난해 그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미 그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다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검찰 개혁은 이제 뭐 논란이 필요 없다. 네, 무조건 네. 해야 된다. 찬반이 없다. 이렇게 네. 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지금 정치권에서도 외면하기는 힘들기 때문에 이제 어떤 형식으로 어떤 방식으로 되느냐의 문제만 남았고 언제 되느냐 시기도 이게 중요하거든요. 그 부분이 남았지 기본적인 당위성 부분에서 이미 뭐 상당 부분 공감대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우병우라는 세 글자가 말해주는 게 참 컸던 상황이었죠. 네. 이번에 공수처 얘기로 좀 넘어가 볼게요. 일단 공수처 그 만드는 것에 대해서 변호사님은 어떤 입장이세요? 사실 뭐 공수처라고 하는 게 기본적으로 중이 제 머리 못 깎는다. 이것 때문에 나오게 된 얘기잖아요. 예전에 이제 대검 중수부가 해체되면서 대검 중수부가 했던 여러 가지 그런 그 뭐 나쁜 것도 물론 있었지만 네. 또 그 중수부에서 했었던 여러 가지 또 좋은 기능들이 있었는데 그 기능이 사실은 어디서 누가 하고 있는지를 모르는 상황이 돼버리고 네. 결과론적으로는 권력이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유야무야 본인들에 대한 그런 치부 같은 건 드러내지 않는 식으로 정리하더라.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하지 말고 객관적으로 이들을 수사할 수 있는 그런 제3의 기구가 만들어져야 된다. 이래서 이제 공수처 논의가 나오게 된 거거든요. 저는 기본적으로는 공수처가 있어야 된다라고 지금 저는 생각을 하는 사람인데 네. 이제 문제는 공수처가 만들어지게 되면 네. 검찰이 실질적으로 해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 그 수사나 여러 가지 업무의 상당 부분 그리고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되어지는 그런 그 사건들을 본인들이 처리를 할 수 없게 돼버리면서 약간 이제 그 정말로 뭐 차 띄워주고 포 띄워주고 다 띄워주는 네, 그런 네. 형상이 지금 사실은 좀 예견이 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조금 범위라던가 뭐 방법이라든가 이런 걸 좀 신중하게 조금 얘기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네. 기본적으로 더불어민주당은 공수처를 설치하는 게 당론인가요? 그렇죠. 공수처가 처음 이제 논의의 대상으로 소재로 등장한 것이 1996년입니다. 참여연대에서 처음 냈던 거고요. 네, 그것이 지금 네. 20년째 되고 있는데 네. 당에서는 이제 추진을 하고 있고 그 검찰 개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분들이 많아서 저는 그 의견은 존중을 하는데 네. 개인적으로는 상당히 신중한 입장이고 이 공수처가 잘못하면 개혁하고 반대로 가지 않나 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여러 가지 이론적 얘기를 떠나서 네. 이 논의를 하다가 마지막에 제가 묻는 질문은 네. 박근혜 정부에서 공수처가 있었다면 박근혜 대통령이 공수처장을 우병우를 시켰을 거다. 그걸 어떻게 하려고 하느냐. 네. 우리가 검찰의 정치적 중립성을 지금 20년, 30년째 그렇게 입에 달고 살면서도 못하고 있는데 지금 이제 나와 있는 법안이 2개가 있습니다. 공수처 법안이. 네. 그런데 제가 그걸 그 공수처 법안에 따라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 고위공직자 수를 다 세보니까 네. 국정원 이런 데는 숫자를 정확하게 알 수가 없는데 비공개라서 그러네요. 대략 네. 한 7천 명 정도 됩니다. 고위공직자에 해당하는 사람 수가. 네. 거기다 이제 가족들까지 해서 한 1, 2만 명이 되는데요. 그 정도 인원을 수사를 하려면은 서울중앙지검 규모는 안 돼도 네. 경기도에 있는 지청, 한 정원 200명 정도 수준의 기관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검찰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세계에서 유례를 찾을 수 없을 정도로 권한이 센 조직인데요. 네. 그중에 제일 세다 그러면은 어딜 것 같습니까?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검사거든요. 그렇겠네요. 네. 서울중앙지검 특수부검사는 길면 2년, 짧으면 1년 근무를 합니다. 근데 공수처를 만들면 서울중앙지방검찰청 특수부 권한을 가진 검사가 20년을 근무하는 겁니다. 네. 이게 어떻게 될지.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듯이 한 200명 혹은 뭐 100명 이런 조직을 만들면 지금 검찰은 전국에 검사가 2,000명이 있고 네. 수사관이 한 10,000명 정도 있어서 자연 퇴직도 있고 전국적으로 이렇게 순환 근무가 되는데
100명, 200명짜리 조직은 승진도 없거든요, 사실. 네네. 그러면 정말 막강한 권한을 가진 사람들이 그 대통령에 의해서, 물론 국회에서 추천을 하지만 앉아가지고 이거를 행사를 하고 있으면 잘못하면은 지금 이 검찰에 있는 특수부를 이렇게 떼다가 정말 막강한 어떻게 할 수 없는 권한을 만들어주는 건데 네. 더군다나 지금 법안들에 의하면 공수처가 기소권, 수사권을 다 갖는 거로 돼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검찰에 대해서 아니 기소권, 수사권을 한 기관에서 가지면 반드시 문제가 생기게 돼 있으니까 이걸 나눠야 된다, 네네. 분산해야 된다고 한편에서는 말을 하면서 한편에서는 더 막강하게 그 근무기간까지 보장된 권한을 만든다고 하면 검찰에서도 그 개혁의 이 목소리가 먹히지 않을 것이고 검찰도 검찰 나름대로 계속 수사를 하면서 하려고 할 겁니다. 이게 아이디어는 검찰도 있고 경찰도 있고 공수처도 있으면은 서로 경쟁하다 보면 다 좀 더 국민들한테 좋은 법률 서비스가 제공되지 네, 않을까 기대를 하는 하죠. 네. 선의와 신뢰에 기대한 건데 네. 그 조직이라는 건 절대로 안 가고 예를 들어서 어떤 전에 계시던 대통령 같은 분이 오셨을 경우에는 검찰과 공수처와 경찰이 경쟁적으로 정권에 충성하려고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 사태를 생각해 본다면 공수처는 좀 신중하게 봐야 되지 않나. 너무 암울한 얘기만 하시는 것 신중해지는 건 당연히 같은데. 맞는데 네. 지금 말씀하시는 것은 공수처 신설과 관련해서 본질적인 문제는 아니에요. 공수처를 신설하되 지금 말씀하신 문제점이 충분히 예상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당연히 그 권한을 좀 분산시키고 뭐 근무 기간 같은 것들을 좀 단축시키고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을 사실은 제대로 논의를 해가지고 네. 정말 조정을 하면 됩니다. 근데 지금 말씀하신 것은 이제 지금 나와 있는 법안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하시기 때문에 네. 지금 나와 있는 것들에 기반해서 이걸 만들게 되면 이런 문제가 생긴다는 걸 말씀하시는 건데 그건 제가 봤을 때는 본질적인 문제는 아닌 것 같아요. 국장님 어떠세요? 네. 이런 부분에서 저는 가장 중요한 게 역시 견제와 균형, 이걸 어떻게 만들어 가느냐의 문제라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검찰의 권력 분산, 그리고 수사권, 기소권 분리 등등등 문제도 뭐 구체적으로 들어가면 이제 어떻게 하느냐의 문제가 되겠지만 근본 원칙은 현재의 이른바 무소불위 힘을 갖고 있다는 이 검찰의 이 견제를 받지 않는 권력이다. 이 권력은 네. 그렇기 때문에 견제를 해야 된다. 이런 측면에서 이제 여러 가지 논의가 나왔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이 검찰과 경찰, 예를 들어 공수처가 생긴다면 공수처 이러한 기관 간에 서로가 서로를 견제할 수 있는 장치를 네. 만들어 놓는다면 네. 저는 상당 부분의 부작용이 감소될 것이다. 예를 들어서 지금 같은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얘기할 때 이제 수사권을 뭐 떼서 경찰에 주느냐 마느냐 뭐 이런 얘기를 나눴지만 네. 예를 들면 지금 경찰이 독자적으로 검사에 대해서 수사를 할 수 있습니까? 지금 어렵거든요. 안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 예를 들면 지금 단계에서 경찰에게 독자적인 뭐 검사를 포함한 예를 들면 이런 고위 인사들에 대해서 독자적인 수사에서 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권리 그것을 예를 들면 경찰에 준다. 네. 검사의 지휘를 받지 않고 예를 들면 이런 부분만 해도 상당히 어떤 검사들로서는 굉장히 좀 어떤 긴장감이 생길 거거든요. 네, 네. 이런 식으로 공수처가 생기고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뭐 또 감사원도 있고 여러 가지 이런 말 이제 서로 힘을 행사할 수 있는 기관들이 있지 않습니까? 이 기관 간에 서로 어떻게 견제와 균형을 할 수 있는 그 구조를 네. 짜느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네, 계속 지금 네. 소 국장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는데요. 사실은 1996년도까지는 검사를 포함해서 법무부 직원들에 대해서 경찰이 수사를 못했습니다. 아주 규정이 있었어요. 법무부 훈령이 네. 그 법무부 말하자면 검사가 음주운전하다 걸리면 경찰이 수사를 못하고 바로 검찰로 보냈어야 됐습니다. 너무하네요. 네. 예, 96년에 그 규정이 없어지면서 지금은 이론상은 할 수 있는데 실제로는 이 김광준 부장검사 사건 때 네네. 경찰에서 정보를 입수해가지고 다 수사를 했는데 검찰이 특임검사라는 것을 만들어서 뺏어갔습니다. 네. 근데 어떻게 보면 공수처가 지금 기본적으로 검사들을 수사하는 기관이라고 많이 알려져 있는데 왜 검사들이 특별한 기관에 의해서 수사를 받아야 되는지 전 잘 모르겠고 경찰이 수사하면 됩니다. 그리고 96년도에 그 검사들을 경찰이 수사하지 못한 그 규정을 없앤 것처럼 네. 하다못해 뭐 대통령령을 만들거나 이 공수처라는 것은 국회에서 법을 만들어야 되기 때문에 상당히 오래 걸리고 잘 안 될 가능성이 높은데 네. 아닌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으로 지휘를 해서 검사가 위법 행위가 있거나 무슨 일로 피의자로 입건돼서 조사를 받으면 지휘를 하지 말아라. 경찰에서 의견을 받아서 네. 그 나중에 이제 뭐 결정을 하는 건 하더라도 일단 경찰이 수사하도록 해라. 그만 하면은
내일이라도 할 수 있거든요. 그렇게 해야 되지 않나 싶습니다. 그러니까 그 옥상옥이라는 얘기를 이제 하신 것 같은데 어제 그 누구죠? 임수빈 검사가 예. 예전에 그 광우병 PD 수첩 사태 때 이제 사표를 내신 분이 인터뷰를 한 걸 봤더니 옥상옥 문제가 불거지는 거 알고 있는데 지금 법원이 있지만 헌법재판소도 있다. 그런 관계, 건강한 관계를 생각하면은 그게 굳이 옥상옥은 아닐 것이다. 또 이런 논리를 제시했는데 그 부분은 어떻게 보세요? 그러니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네. 저도 검찰 개혁을 한 10년 정도 정말 했기 때문에 이 좋은 기회 꼭 하고 싶어요. 네, 진짜 네. 이게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된다고 싶은데 네. 문제는 뭐냐 하면 제 기본적인 의문은 세계 아주 한 나라도 예외 없이 모든 나라에서 대통령 선거나 총선 때 검찰 개혁 얘기가 안 나오고 검찰 개혁이라는 게 문제 자체가 안 되는데 왜 우리만 문제일까? 네. 거기서 시작을 하거든요. 그러면 우리가 제도를 고칠 때 또 다른 나라에 없는 엉뚱한 거 갖다가 할 생각을 하지 말고 다른 나라처럼 하면 됩니다. 미국 같은 경우는 FBI가 경찰이에요. 네, 수사를 하죠. 경찰이 수사를 하는 겁니다. 연방적으로도 그렇고 이 주에서도 그렇고 네, 유럽에서도 경찰이 수사를 합니다. 검사는 그거를 가지고 기소를 하고 때때로 이것만 가지고는 기소를 할지 말지 불분명하다고 싶을 때 수사를 더 하라고 이제 이렇게 하는 네, 거죠. 그렇게 가면 되는데 공수처 같은 조직은 전 세계에 없습니다. 물론 뭐 일부에서는 저기 그 뭐 홍콩이나 어디 마카오나 이런 데 있는 조그만 조직들을 들어서 얘기를 하는데 네. 그게 얼마나 잘 되는지도 좀 의문이고 대부분 영국, 미국, 뭐 저기 프랑스, 독일, 뭐 일본 우리가 이렇게 보는 나라에 없어요. 네네. 그런데 그 나라는 검찰 개혁 자체가 문제가 안 됩니다. 그런데 왜 우리가 이거를 뭐 법원이 헌법재판소가 있으니 공수처가 있으면 또 어떠냐? 왜 이걸 해야 되는지 저는 잘 납득이 안 가요. 네. 어쨌든 이게 현실인데요. 국회 도움 없으면 뭐 검찰개혁 사실 다 물 건너가는 것이고 그런데 보면 더불어민주당하고 국민의당은 이걸 찬성한다는 입장이고 자유한국당은 뭐 당연히 반대한다는 입장이고 바른정당은 조건부 찬성 이런 것 같습니다. 뭐 어떻게 전망하세요? 글쎄요. 지금 이제 그 태도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검경 수사권 독립을 찬성하냐 마느냐가 하나가 있고 공수처 신설을 찬성하냐 마느냐 이런 태도가 있는데 검찰에서는 두 개 다 하는 건 절대 안 된다.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하라고 한다면 오히려 검경 수사권 독립을 조금 시켜주고 공수처는 절대 안 된다. 이런 네. 입장이 좀 더 우세한 걸로 알고 있어요. 그런데 이제 국회에서는 이제 그렇게까지 따지지는 않고 기본적으로 공수처는 반드시 신설되어야 되고 검경 수사권도 독립이 돼야 된다라는 입장인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바른정당의 태도가 가장 이제 중요하겠죠. 네. 바른정당이 어떠한 식의 스탠스를 취하고 그 개별 그 의원들이 어떠한 식으로 이제 표를 던져주느냐에 따라서 사실 이게 180석 이상이 필요하기 때문에 네. 그게 이제 가능하다 안 가능하다 얘기가 나올 것 같은데 지금 보시면 아시겠지만 금태섭 의원님 같은 경우에는 더불어민주당이 공수처 신설을 찬성함에도 불구하고 개인적으로는 반대하시는 의견들을 지금 가지고 네, 계시거든요. 이런 식으로 이제 이탈표가 생길 가능성도 사실은 있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해서는 지금 현재로서는 뭐라고 말하기는 좀 곤란할 것 같습니다. 네. 근데 이번에 이 100대 과제 얼마 전에 발표했지 않습니까? 청와대가.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공약사항과 좀 다른 점들 지적하는 가운데 검경 수사권 예전엔 분리라는 표현을 쓰다가 이번에 보니까 조정 이렇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청와대가 의심스럽다 뭐 이런 얘기가 있는데 어떻게 보세요? 왜 이렇게 조정이라는 단어가 굳이 들어갔을까요? 저는 이게 뭐 어떤 부분을 바꿔갈 때 이른바 개혁을 해갈 때 개혁이 어렵지 않습니까? 기본적으로 기득권을 갖고 있는 쪽에서의 저항도 강하고 그리고 우리가 말하기는 쉬워요. 뭐 이렇게 바꿔야 된다 말하기는 쉽지만 네. 그 여러 가지 그렇게 또 만들어진 스토리가 있고 이러기 때문에 사실은 저는 한 반발짝 정도만 나가도 상당한 진전이다. 뭐 이렇게 보기 때문에 국민들의 바람이나 그 뭐 문제가 많다 해서 확 바꿔야 된다 이렇게 이제 말하는 분들은 많지만 현실적으로 사실은 그걸 바꿔가는 과정은 굉장히 오랜 시간이 걸리고 지난한 과정을 통해서 조금씩 바꿔 가거든요. 그리고 저는 그게 바람직하다라고 봅니다. 굉장한 어떤 사회가 진짜 어떤 혁명에 의해서 완전히 뒤집히는 상황이 아니라면 네. 그렇기 때문에 이 검경 수사권 문제도 지금 예를 들어서 검찰이 수사권도 가지고 있고 기소권도 가지고 있으니까 검찰은 기소권만 갖고 수사권을 다 떼서 완전히 경찰에 줘라. 예를 들면 이것은 말하기는 쉽지만 네. 현실화 될 수도 없고 저는 그렇게 말하는 그걸 많이 주장한다는 것 자체는 굉장히 비현실적인 어떻게 보면 그 자체를 안 되기를 바라는 그런 측면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네. 현 단계에서는 아까도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검찰을 어떻게 하면 견제할 수 있느냐 그리고 상호 권력기관 간의 이른바 상호 견제를 통해서 균형을 이루어갈 수 있느냐 이것이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면 현재 경찰에 좀 더 많은 권한을 줘야 된다. 검찰에서 떼가지고 네. 요것에는 저도 동의를 하는데 아마 그런 측면에서 저는 이번에 분리라고 딱 못 박으면은 그건 완전히 이제 그 자체를 떼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네, 현실적으로 그 부분은 쉽지 않은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오랜 기간의 어떤 그런 것들이 필요하기 때문에 일단은 일정한 어떤 권한들을 경찰에 더 주는 쪽으로 좀 조정을 하는 것이 현실적이지 않냐 하는 그런 판단에서 아마 용어를 그렇게 좀 바꾼 것이 아닌가 보여지는데 저는 그게 옳다라고 봅니다. 그렇습니까? 네. 네, 소국장님 말씀에 저도 공감을 합니다. 네. 저도 이제 수사권이 기본적으로 원칙적으로 분리가 돼야 된다고 보지만, 제가 여기 수사권 분리 내지는 조정에 대해서 법안을 낸 것도, 일단은 검찰이 필요한 경우엔 수사를 할 수 있게 해놨거든요. 네네. 그러면서 이제 이걸 어떻게 운용하느냐의 문제지, 정말 이 칼로 무자르듯이 이제 지금부터는 이 시점부터는 수사를 하나도 못한다 그러면 정말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개혁에 실패할 수도 있습니다. 네네. 사실은 나아갈 방향을 제시를 하고 그 다음에 하나씩 해나가면 조금씩 더 이 원칙적으로 수사는 경찰이 하는 쪽으로 방향을 잡아 나가면 된다고 보는데요. 다만 이제 아까 노 변호사님도 말씀하셨지만 국회 입법이라는 것은 상당히 시간이 걸리고 어렵습니다. 네. 근데 지금 대통령께서 검찰 개혁을 하겠다는 굳은 의지를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시니까 네. 법무부 장관이 지시를 통해서 할 수 있는 것이 대단히 많거든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제가 대단히 의구심을 갖는 것이 검찰총장하고 이렇게 임명이 되기 전에 대검찰청에서 그 프랜차이즈 네네. 그 관련 수사를 직접 하겠다고 나섰습니다. 네네. 이게 뭐냐 하면은 당장 인기를 얻어가지고 우리가 이걸 해야 된다는 걸 보여주려는 거거든요. 네, 너무 속보였습니다. 그런 네. 거를 못하게 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프랜차이즈 수사를 경찰이 못할 이유가 뭐가 있습니까? 그렇죠. 그걸 네. 굳이 검찰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그런 거는 어떻게 보면은 의회, 국회에서 법이 통과되는 걸 기다리지 않고라도 법무부 장관이 일반적인 지휘를 해서 이런 건 하지 말아라. 이 1990년대 중반까지만 해도 검찰이 가끔씩 음주 단속도 했습니다. 네, 네. 경찰들 다 동원해가지고 이게 이렇게 변해온 거거든요. 이제 이거를 그 방향으로 좀 더 빠르게 진전시키는 정도로 가야 되는데 그런 측면에서 100대 과제에도 그렇게 조정이라고 말이 들어간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일단 검찰 내에 제가 보기에는 그 이른바 검사장 지위 있지 않습니까? 네네. 저는 뭐 이렇게 제도적인 큰 틀에서 뭐 검경 수사권 분리하고 공수처 도입하고 이런 부분도 고민을 해야 되지만 검찰 내에서의 어떤 문화를 바꿔가는 거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또 중요하다고 보는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보면 국회와 검찰 두 부분이 굉장히 이게 높아져 있어요. 직급이. 그렇죠. 예, 네. 너무 높습니다. 네, 그래서 네. 검찰 같은 경우도 저는 검사장 숫자 이런 것을 과감하게 줄여야 된다. 확 줄여야 된다라고 보고 국회 같은 경우도 국회 도서관 있잖아요. 네네. 거기에 이른바 3급 고공단에 속하는 직원이 10명이 넘어요. 아니, 네, 저는 네. 이해가 안 돼. 국회 도서관에 그렇게 고위 공무원이 있을 이유가 뭐 있습니까? 그렇죠. 국회 사무처 마찬가지고 이런 데서부터 딱 군사를 빼야 되고 검찰도 마찬가지로 그러한 내부적으로 우리가 뭐 법원장이 높으니까 우리도 높아야 된다? 네. 저는 이거 옛날에는 모르겠어요. 그랬을지 네. 모르겠지만 지금은 법원과 검찰을 이걸 좀 바꿔야 된다라고 네. 생각합니다. 그래서 뭐 그걸 자꾸 이제 법원에 뭐 견줘서 저쪽이 높으니까 우리도 높여야 된다? 이것은 안 맞고요. 오히려 지금 확 이렇게 좀 숫자를 줄일 필요가 있다. 예, 그 직급 인플레이션 너무 심해졌다는 지적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국회도 정말 만만치 않더라고요. 예, 보니까요. 그렇습니다. 네. 어저께 이 박상기 법무부 장관이 추미애 대표 만났습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스스로의 자정 노력도 필요하지만 국회 협조가 필요하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그러면서 드는 생각은 어쨌든 법무부 장관도 학자 출신이고 조국 민정수석도 학자 출신이고 그래서 이게 과연 검찰 내부를 잘 아는 사람이 해도 어려운 판에 이게 되겠느냐라는 어떤 회의론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진행 중인 의구심이기도 하고요. 변호사님은 어떻게 보세요? 사실 많이 힘들겠죠. 이제 저항이 사실은 많이 심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당장 그 검찰총장께서도 임명장 받으면서 한시를 읊으면서 힘들다라고 말을 하고 계시잖아요. 네. 당연히 힘들겠죠. 네. 그래서 특히 이제 박상기 장관이나 민정수석 같은 경우에는 실무를 잘 모르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아마도 그 실제 실무하시는 분들 입장에서는 아니 아무것도 모르면서 말로만 하는구나 이렇게 얘기를 아마 할 겁니다. 네. 그런 식으로 조직적 저항을 하겠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으로는 개혁을 해야 된다라는 게 맞다면 정말로 자기 살을 도려내는 아픔을 겪더라도 일단은 방향을 맞춰서 개혁하는 쪽으로 나가줘야 되는 게 맞는데요. 지금 그 검찰총장이 어제인가 말씀하신 것 중에 하나가
내부 개혁을 먼저 좀 잘해보겠다 이런 얘기를 또 하셨단 말이에요. 네네. 근데 그동안 셀프 개혁 너무 많이 외쳤고 내부 개혁 전부 다 하겠다고 했지만 결과론적으로는 하나도 제대로 전 성공했다고 보지 않거든요. 그렇죠. 네. 지금 이 시점에서 내부 개혁을 논하면서 그 전체적인 검찰 개혁을 아주 좀 보류하겠다 이런 식의 태도는 저는 옳지 않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스스로가 조금 달라져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이게 네네. 쉽지 않은 과제이기 때문에요. 노무현 대통령이 등장한 이후에 이른바 검찰 개혁을 추진할 때 그다음에 이제 법무부 장관으로 강금실 장관을 보냈지 않습니까? 네. 그리고 민정수석으로 이제 문재인 민정수석이 네. 있었고 당에서는 이제 천정배 의원 등 이른바 검찰 개혁을 강하게 주장하는 이런 흐름들이 그러니까 당정청 이게 있었는데 네네. 그때 당시에 이쪽에서 이른바 일사불란하게 그걸 하지 못했어요. 다 생각이 달랐어요. 서로가. 그 안에서 서로가 가진 생각이 다 달랐습니다. 네, 네.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당위성은 있었는데 힘있게 추진할 수가 없었고 거기다가 아까 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선자금 수사를 하면서 네, 송광수 검찰총장과 안대희 중수부장 그 체제가 굉장히 잘했거든요. 막 박수를 받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검찰 개혁의 동력 자체가 힘이 안 실리면서 그냥 네. 이렇게 넘어간 그런 부분이 있거든요. 사실 이번 같은 경우도 이게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당정청이 굉장히 치밀하게 그렇죠. 네. 계속 서로 이제 협의해 가면서 해야 되는데 지금 박상기 법무장관 그리고 조국 민정수석 당은 잘 모르겠어요. 당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이러한 체제가 과연 그렇게 힘있게 잘 이런 부분과 관련해서 서로 간의 어떤 협의 같은 게 잘 돼가고 있나? 네. 이런 부분에서 보면 글쎄요. 최근에 보면은 어쨌든 당과 청와대 사이에 네. 그러니까 추미애 대표와 문재인 대통령 사이에 많은 어떤 갈등들이 있고 네. 또 추미애 대표와 우원식 원내대표 사이에도 또 갈등들이 있고 그렇죠. 네. 이런 것으로 본다면 어쨌든 검찰 개혁과 관련해서 그런 부분들도 하나의 또 중요한 변수거든요. 네, 그래서 그 부분도 좀 앞으로 잘 지켜봐야 될 부분입니다. 근데 몇 가지 지점에서 그 과거와 다른 게 있습니다. 그러니까 참여정부 당시에는 검찰 개혁이 그야말로 실패를 했었는데 그때랑 다른 게 제가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 사실 이번 20대 국회 전에는 이 민주당으로 대표되는 야당의 검찰 출신 의원이라는 게 없다시피 했습니다. 당시에는요. 예, 네. 아주 젊은 시절에 1년쯤 하거나 예를 들면 뭐 박원순 시장님도 1년 검사를 했으니까요. 그랬네요. 네. 그거 아니면 검사 생활을 오래 하고 이제 한참 연세가 많으신 분들이 되시거나 이렇게 된 거 외에 근데 지금 보면 민주당의 현역 의원 중에서 조응천, 백혜련, 송기현 그리고 저까지 네네. 10년 이상 검찰에서 한창 활동을 했던 경험들이 있는 사람이라서 네네. 지금 장관과 그 민정수석이 전부 검찰 출신은 아닌데 네네. 당에서 지원을 할 수가 있고요. 첫째. 그리고 두 번째로는 참여정부 때는 이 검찰 개혁을 처음 해본 건데 네. 지금은 그때 실패한 경험이 있어서 네. 경험들이 있습니다. 네네네. 그리고 참여정부 계시던 분들이 솔직히 말씀드리면 그때 잘못한 거를 인정하기를 되게 싫어하는데 네. 이 검찰 개혁에 대해서는 그냥 내놓고 우리가 그때 실패했다. 이걸 딱 인정을 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배워서 새로 할 수가 있는 거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가 몇 년 전에 굉장히 놀란 적이 있는데 한번 중수부가 없어질 때 검찰총장을 비롯해서 검찰 수뇌부에서 아주 저항을 했습니다. 근데 일선에서 굉장히 냉랭했어요. 네. 중수부가 왜 꼭 있어야 되냐. 그러니까 예전에 검사들 숫자가 적을 때는 네네. 똘똘 뭉쳐가지고 말하자면 개혁에 저항했는데 네. 지금은 숫자도 많아지고 특히 여성 검사들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가 생기면서 검사가 그냥 본연의 업무를 하면서 또 칼퇴근도 하고 네네. 그러면 되는 거지. 무슨 독수리 오형제라고 나라를 지키겠다고 하는 게 뭐 애국심이 없거나 사명감이 없어서가 아니라 네. 그게 오히려 국민들한테 불편을 끼치고 외국하고 비교했을 때도 창피한 일이구나. 우리는 그냥 본연의 업무를 하면 된다는 분위기가 상당히 일선에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금원님 말씀이 맞는 게 네. 법조계가 이제 숫자도 많아지고 여러 가지 일을 겪으면서 사실은 특권 의식이라던가 선민 의식 이런 게 많이 사라졌습니다. 그러면서 특히 검찰 내부에서는 층이 조금 나뉘는 것 같아요. 어떻게요? 지금 검사장급 인사들을 중심으로 한 그 분들과 네. 그 밑에 부장검사 이하의 분들하고의 이런 사고방식이나 젊은 검사들. 예, 네.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틀이나 이런 것들이 많이 달라요. 그래서 예를 들면은 검사장급 정도 되는 이렇게 이제 기존의 법조인들, 기존의 검사를 오래 하셨던 그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무슨 소리냐 우리가 다 가지고 있어야 된다. 예를 들면 그런 식으로 생각한다면은 이 밑에 있는 일선 검사들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는다는 거죠. 네, 네. 그리고 정말로 우리가 일하는 것도 힘들어 죽겠다. 가져가라.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사실 있어요. 네. 그러니까 생각보다는 검찰의 조직적 저항이
적을 수도 있지만 이제 문제는 그분들은 일선에 있는 분들이고 실질적으로 목소리를 내는 분들은 조금 더 이제 윗선에 계신 분들이기 때문에 네. 이제 이게 잘 되려면 누구의 역할이 가장 중요하냐? 검찰총장의 역할이 중요하다는 거죠. 근데 지금 검찰총장께서도 물론 이제 앞으로 잘 하시려고 노력을 하시겠지만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지금 인프라가 지금 거의 다 구축이 되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이 상황에서 조금 뭐 아까 말한 것처럼 그렇게 막 완전하게 그 획기적인 변화를 꾀야 할 건 아니라고 한다면은 점진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방향. 그러니까 너무 한 사람을 쥐를 물더라도 너무 구석으로 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렇게 그쪽에서도 받아들일 수 있는 정도의 그런 보완책을 마련해 가면서 이 검경 수사권 독립이라든가 뭐 조정이라든가 이런 게 얘기가 된다면은 제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한 거다라고 봅니다. 제가 오늘- 검찰에 있을 네. 때 2000년대 초반에 그 중수부를 갔는데 네. 그때 이제 중수부에 있는 선배가 저한테 전화해서 다짜고짜로 너 잠은 많이 자냐? 그러길래 저는 잠을 안 잡니다. 밤을 잘 샙니다. 그러니까 네. 그때는 아마 일선에 있는 검사 누구한테 전화를 해도 그랬을 겁니다. 근데 네. 가만 생각해 보면 밤샘 수사라는 게 이게 옳은 것도 아니고 네. 그런 식으로 하는 게 뭐 검찰이 훌륭하게 하는 것도 아니고 지금 그리고 일선에 있는 검사들은 전 잠은 자야죠. 이렇게 네, 얘기하는 네. 사람이 꽤 많을 건데 네. 그래서 이제 참여정부 때도 그 중수부를 없애자는 논의가 있었는데 사실은 중수부 같은 조직이 없거든요, 전 세계적으로. 그때는 송광수 총장이 대놓고 지금 한시랑 비교도 안 되게 중수부를 없애려면 먼저 내 목을 쳐라. 네. 이런 네. 말을 했습니다. 네. 그래도 건드리기가 어려운 게 전국의 검사들이 전부 거기를 바치고 있으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총장이 그런 식으로 한다면 네. 일선 검사들이 오히려 반발을 할 겁니다. 오히려. 그래서 네. 두 분이 말씀하신 것처럼 이 개혁을 추진할 때 어떻게 보면은 참여정부 때 실패한 이유 중에 하나도 그건데 이 검사들을 전부 개혁의 대상, 네. 적폐 이렇게 보실 게 아니라 이 사람들도 개혁을 하고 싶어 하거든요. 네네. 이거를 잘 안고 가서 이걸 성공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제가 국장님께 드리고 싶은 질문이 사실은 이제 검찰 자체가 국민들 눈에는 적폐가 돼버렸잖아요. 신뢰를 보내는 국민들이 거의 없는 상황인데 그런데 지금 그 검찰이 소위 말하는 다른 적폐를 청산한다면서 지금 수사의 속도를 뭐 방산도 그렇고요.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부가 결국은 검찰의 손에 뭐 칼을 쥐는 상황, 검찰 개혁을 해야 되는데 또 의존하는 그런 역설적인 상황에 대해서 좀 우려하는 시각이 있는 것 같아요. 어떻게 보세요? 그런 시각이 있죠. 지금 보면 뭐 방산 비리 포함해서 여러 가지 뭐 과거 이명박 정권 비리까지 수사를 해라 하면서 오히려 이제 검찰에 상당 부분 힘을 실어주는 듯한 그리고 그렇습니다. 숙제를 자꾸 던져주는 듯한 네. 이런 부분이 있고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하여튼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 뭐 이런 목소리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렇다가는 그럼 검찰이 오히려 수사를 뭐 정말 아까 프랜차이즈 포함해서 많은 부분에서 나이스하게 수사를 아주 잘하면 네. 또 이제 국민들의 어떤 찬사를 받을 테고 네. 그러다 보면 또 검찰 개혁이 과거처럼 흐지부지 되는 거 아니냐 이런 걱정을 하는 부분이 있는데 저는 그 과거랑 가장 큰 차이점은 아까도 말씀드린 대로 지난해 우리가 국정농단 사태를 겪으면서 이 검찰의 문제점을 이제는 온 국민이 너무 자세히 알게 됐어요. 네.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식이든 변화가 필요하다라는 공감대가 이미 확고하게 됐기 때문에 지금 뭐 이것이 수사 좀 잘한다고 해서 그 부분이 없어지고 뭐 이럴 수 있는 상황 자체는 이미 넘어갔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리고 아마 정부 여당에서도 결국은 이 부분을 좀 빠르게 추진하지 않겠습니까? 일단 얘기하는 건 올해까지 공수처를 설치하겠다고 얘기했는데 그렇죠. 네, 그 부분은 저는 쉽지 않을 것 같은데 어쨌건 올해 거치면서 이 검찰 권력을 어떻게 하면은 이른바 견제하는 시스템을 만들 것인가에 대한 대략적인 얼개는 올해 안에 나올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왜 그러냐면 이게 시간을 마냥 끌 수 없어요. 지금 네. 올해 안에 하지 않으면 내년 상반기 들어가면 바로 지방선거 국면으로 가고 지방선거 이후는 또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초반에 어떤 국민 지지도가 지금 높고 이랬을 때 여러 가지 과제들을 힘있게 추진을 해야 되고 그중에 또 하나의 어떤 중요한 과제가 이 검찰 문제이기 때문에 저는 지금 검찰이 안고 있는 여러 가지 수사에 대한 숙제와 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 부분이 완전히 상충되는 그런 상황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뭐 그렇게 봅니다. 의원님은 어떻게 보세요? 이게 지나치게 정부가 검찰에 의존하는 저도 모습? 상당히 네. 그 중요한 포인트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네. 근데 이제 그 지금 적폐청산을 해야 된다는 국민의 여론이 높고 저도 전적으로 찬성을 하는데 네. 문제는 우리가 이 청산해야 될 적폐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 네. 그건 이 권력기관이 그때 움직여서 사회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게 오히려 더 중요한 적폐가 아닌가. 요새 그리고 이제 서 국장님께서 말씀하셨듯이 말씀하신 거는 작년에 이제 최순실 사건을 거쳤기 때문에 네. 이 검찰 개혁을 못 되돌리긴 어려울 거라고 말씀하시는데 물론 그런 측면도 있지만
참여정부 때도 사실은 그 전에 온로비 사건도 있었고, 네네. 그 다음에 현직 검찰총장이 사표를 내고 나가서 직권남용으로 기소를 되는 사상 최초의 그런 사건도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리고 또 이 참여정부 들어와서 검사와의 대화를 보면서 온 국민들이 검찰에 분노했음에도 불구하고 네네. 대선자금 수사를 하니까 안대희 중수부장 밥도 싸다 주고 네. 그러면서 검찰 개혁이 물 건너간 거거든요. 그랬죠. 네. 이번에 만약에 지금 뭐 방산비리 수사하고 하는 것도 중요하고 거기서 뭐 심지어는 그 뭐 4대강 주사하는데도 검찰이 동원되고 하면 해서 거기서 몇 사람들 과거에 그 적폐를 찾아낼 수는 있겠지만 그거보다 더 중요한 거는 적폐 청산을 하지 말자는 게 아니라 네네. 이게 정권이 바뀌면 검찰이 동원돼 가지고 이거를 하면은 절대 검찰 개혁을 못 합니다. 네. 그 다음에는 이제 여기서 끝나는 게 아니라 소 국장님 말씀하셨듯이 내년에 지방선거 있고 개헌 있고 하는데 그렇죠. 네. 프랜차이즈 수사하면은 모든 사람들이 공감할 거거든요. 정말 어려운 을들 앞에서 퇴직해서 자영업하는 사람들 괴롭히는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네. 방산비리 보면은 다들 분노할 거고 그렇죠. 그 수사로 훌쩍 내년 초까지 갈 겁니다. 그때 수사권 조정하자는 얘기 꺼내기가 되게 어려울 거거든요. 네. 정책을 이것저것 다 할 수 있으면 좋지만 때로는 어떤 거를 좀 약간 희생하더라도 보다 중요한 데 집중을 하려면 검찰 제도적인 개혁에 집중해야 할 때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국민들이 무엇에 열광하는지 검찰이 가장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냥 넘어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아닌가 싶고요. 저희 좀 주제를 바꿔보겠습니다. 이제 일반 국민들도 박근혜 전 대통령 그리고 이재용 삼성 부회장의 재판 결과를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대법원이 규칙을 바꿨다고 하는데요. 영상 확인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지난 5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재판에 처음으로 출석하는 장면입니다. 국민의 관심과 알 권리 등을 위해서 최소한의 법정 촬영을 허가했음을 알려드립니다. 하지만 영상이 남아있는 건 재판이 시작되기 직전까지입니다. 대법원 규칙상 재판 진행 중에는 촬영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어제 대법관 회의를 열어 1심과 2심 재판 일부를 촬영이나 방송 중계할 수 있도록 결정했습니다. 주요 사건 재판의 선고에 한해 재판장 결정에 따라 촬영하고 중계하도록 관련 규칙을 바꾼 겁니다. 이에 따라 박근혜 전 대통령과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1심 선고 장면도 TV 중계를 통해 실시간으로 볼 수 있을 전망입니다. 최종심뿐만 아니라 제1, 2심에서도 중요 사건의 판결 선고를 실시간으로 중계할 수 있게 되어 국민의 알 권리가 크게 확대될 것으로 기대합니다. 이런 결정에 대해 자유한국당은 인권 침해 소지가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이미 인민재판을 한 받은 분인데 또 자기들이 규칙 개정해서 인민재판을 또 하겠다는데 그건 뭐 도리 없는 거 아이가? 좀 잔인하다는 생각이 든다. 다만 대법원은 생중계를 허용해도 재판부 모습만 촬영하게 하고 피고인은 찍을 수 없도록 조치할 수 있어서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선고 때 역시 정작 박 전 대통령의 표정은 볼 수 없을 가능성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네, 대법원이 주요 사건의 1, 2심 재판장이 허용할 경우에 이 선고를 생중계하기로 했는데요. 다른 게 재판 과정 전체가 아니라 선고에 국한돼 있는 거죠. 어떻게 뭐 좋은 판단이라고 생각을 하시나요? 어떻습니까? 국민들이 이제 생각하기에 지난번에 헌법재판소 박근혜 네네. 전 대통령 파면 판결할 때 그런 형식이다 생각하시면 쉬울 것 같아요. 그냥 이제 판사가 선고문을 읽는 거, 그 장면을 이제 그냥 생중계를 하는 거죠. 네. 저는 뭐 전체적인 어떤 흐름도 이런 부분에 공개해가는 흐름이고 또 지난번에 이제 판사들 대상으로 설문조사 했을 때도 한 67.5% 네. 판사들도 찬성을 했지 않습니까? 네네. 그리고 이제 1, 2심만 하기 때문에 일부에서 이른바 대법원 최종 판단이 남았는데 뒤집힐 수도 있는 거 아니냐. 이래서 이제 인권 침해 얘기도 하고 뭐 하는데 글쎄요. 지금 경향성을 봤을 때는 뭐 그런 부분도 주장도 나름대로 할 수는 있겠지만 그렇게 크게 우려할 만한 상황은 아니지 않느냐. 그리고 이게 우리가 중계를 할 때 그 피고인의 얼굴을 비춘다든지 네. 아니면 뭐 다른 어떤 상황을 비추는 게 아니고 그냥 판사가 그 판결문을 읽는 자체만 네. 1심, 2심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이제 안착이 되면 오히려 나중에는 뭐 결심 공판 정도까지도 중계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 있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도 듭니다. 마침 두 분 잘 나오셨는데요. 한 분은 검사 생활을 하셨고 지금 변호사 생활을 하시는데 이게 만약에 이번에는 선고에 국한되지만 재판 과정을 만약에 비춘다라고 생각할 때 일단 변호인 입장에서 위축이 됩니까? 어떻습니까? 뭐 변호사마다 다르겠죠. 네. 근데 노 변호사는 어떠세요? 기본적으로는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러울 것 같아요. 변호인 입장에서는 사실 그게 정확한지 정확하지 않은지 확인되지 않은, 그러니까 재판 과정이라고 하는 것은 아직까지는 무엇이 진실인지에 대해서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것을 전제로 하는 건데 그 과정 중에서 뭐 증인이 나와서 증언을 하는 것도 역시 문제가 될 수 있을 것이고 또 변호인이 변호를 하는 그런 과정도 당연히 마찬가지로 문제가 될 수 있는 데다가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는 헌법재판소의 결정이나 뭐 재판 같은 경우, 심판 같은 경우에는 헌법재판소에서 그냥 결정 한번 내리면 그걸로 끝이지 않나요? 그러니까 그게 이제 최종적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녹화해서 이제 우리에게 보여줄 수 있는 그런 시스템을 만들어놨어요. 그러나 이런 그 1심과 2심과 같은 하급심 재판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대법원 가서 뒤집어지는 경우도 되게 많고 1심과 2심이 서로 간에 다른 결론을 내리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그렇게 그냥 무조건적으로 중개를 허용한다 이렇게 할 수는 없죠, 당연히. 그래서 이번에도 아마 그냥 선고만 일단은 보여주는 형식으로 하자. 그리고 또 중대한 이익이 있다고 판단될 때만 하는 것으로 이제 하자라고 절충적인 안을 내놓은 것으로 보여집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뭐 예를 들면은 대중 앞에서 쇼를 할 수도 있어요, 오히려 변호사가.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러니까 그거는 다 이제 나름대로 본인이 어떤 식의 능력을 가지고 그런 것을 하느냐에 따라 달라질 수도 있긴 한데 전체적으로는 아마 변호사들이 많이 부담을 느낄 겁니다. 어떻습니까? 검사 노영 입장에서는. 변호사님은 실력이 있으시니까 지금 좋을 텐데요. 근데 이제 그 민주주의 국가에서 가장 기본적인 것은 재판이 공개되는 겁니다. 밀실에서 이루어지지 않고. 근데 재판의 성격에 따라서 예를 들어서 가사 사건이거나 그러니까 이혼 사건이거나 혹은 무슨 성폭력 사건인 경우에는 심리를 비공개로 할 수 있는데 그 경우에도 판결은 공개해야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어떻게 보면 우리나라가 굉장히 공개에 부정적인데 그건 법원의 좀 권위적인 그런 것도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지금 판결은 무조건 공개해야 되기 때문에 누구나 가면 볼 수가 있습니다. 근데 국민들이 관심이 있는 사건에서는 이 법정의 수용 인원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추첨해서 들어가지 않습니까? 다른 사람들은 못 보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판결에 한해서는 이걸 볼 수 있어야 되지 않나. 이게 물론 대법원이 남아있고 1심부터 보여주면 뒤집어질 수도 있는데 이렇다고 하지만 그래서 이제 초반에는 말씀들 하셨듯이 피고인의 모습이나 이런 거를 보는 게 아니고 판사가 선고하는 모습. 그럼 국민들은 이러저러한 이유로 이 사건에서 이런 판결이 있구나. 이 여기서 얻는 이익이 단순히 호기심을 만족시키는 것이 아니라 대단히 중요한 준법 교육 같은 것이 될 수도 있다고 봐서 저는 공개 쪽으로 가야 된다고 봅니다. 어쨌든 이번에 그 재판을 어쨌든 공개하기로 했는데요. 그러면 이 개정 규칙이 8월 1일부터 시행이 되면 당장 이재용 부회장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도 국민들이 TV를 통해서 볼 수 있게 되는 거네요. 그렇죠. 아마 두 사건이 아무래도 현재 여러 가지 진행되는 것 중에서 봤을 때 이러한 취지에 또 맞다라고 보여지고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지 않나 보여집니다. 지금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는 8월 27일인가요? 네, 8월 말로 그렇게 되고 박 전 대통령은 10월 중순 10월 16일 전후한 이때가 될 것 같은데 그렇게 된다면은 아마 첫 번째 사례가 될 가능성이 현재로서는 굉장히 좀 높지 않나. 이재용 부회장 같은 그렇습니다. 경우요.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일부 야권에서는 이게 뭐 정치적 음모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게 정치권에서 얘기한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이 사법부에서 자체적으로 판단을 한 거고 판사들한테 실질적으로 뭐 여론조사도 하고 이런 건데 왜 그런 얘기가 나올까요? 일단 뭐 공개 논의 자체가 된 지가 지금 한 5년 정도 됐잖아요. 2012년부터 이제 시작이 됐기 때문에 이게 뭐 딱 지금 박 전 대통령 탄핵되고 나서부터 뭐 시작된 그런 게 아니고 이미 또 스토리가 있기 때문에 한 5년 전부터 이런 공개에 대해서 대법원에서 계속 논의를 해온 그런 부분이 있어서 이걸 뭐 꼭 지금 현재 박 전 대통령이나 이재용 부회장 겨냥해서 했다라고 하는 주장은 옳지 않고 그런데 이제 그 부분에서 정치적으로 그걸 보는 쪽에서는 예를 들면 자유한국당 같은 쪽에서는 어쨌건 그런 부분이 공개되는 것은 뭐 불리하다고 생각을 하니까 그러한 논리로 이제 국민들한테 주장을 하는 건데 그건 말 그대로 이제 주장인 것이고요. 이런 부분은 필요해 보여요. 지금 보면 이번에 대법원은 이제 미국과 영국의 사례를 약간씩 이렇게 벤치마킹 한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 1, 2심을 다 하는 거 이것은 이제 미국의 사례를 따온 것이고 대신 조금 더 이렇게 신중한 거 있지 않습니까? 미국의 경우는 막 피고인도 비추고 막 이런 경우가 있는데 대신 우리는 그렇게 안 하고 영국처럼 좀 이렇게 그냥 판사만 비추고 그러면서 여러 가지 좀 제한 규정이랄까 이런 부분을 좀 더 구체화할 필요는 있어 보여요. 그러니까 어떤 사건을 공개할 것인가 이것을 그냥 그 재판부 판사의 재량에 맡겨서는 안 될 것 같고 기본적인 어떤 가이드라인이 좀 있고
그 속에서 판사의 어떤 재량이 좀 나올 수 있는 이런 정도로 가는 게 맞지 않나. 그렇다면 어떤 사건을 공개해야 된다는 기본적인 몇 가지 원칙, 뭐 이런 것들이 좀 만들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은 듭니다. 그 기준 정하기가 참 애매할 것 같아요. 그 보통 왜 법규 같은 거 보면 중대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뭐가 중대한 것이냐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래서 이것도 생중계 여부를 결정할 때 그것이 또 논란이 될 소지가 있을 것 같기도 합니다. 그러긴 하지만 어쨌든 간에 이제 판사의 양식을 믿는 거죠, 우리가. 판사의 상식과 양식을 믿어 볼 때 여론이나 국민들의 관심이 뜨겁다라고 생각되는 그런 것들이 무엇인지에 대해서는 대강 어느 정도는 흐름이 나오니까 아마 제가 봤을 때 그것이 그렇게 큰 문제가 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다만 이제 피고인 입장에서는 많이 부담스러울 수가 있어서 그 부분에 있어서는 어느 정도는 이제 저항을 아마 하게 될 가능성도 조금 있어 보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어차피 재판이라고 하는 거는 공개가 기본이기 때문에 뭐 생중계되나 생중계되지 않으나 본인에 대한 재판의 결과 이런 것들은 모두 다 알려지기 마련이어서 그 자체에 그렇게까지 집착할 필요는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런 와중에 박근혜 전 대통령 얘기를 한번 해볼까요? 이 재판정에서 휴대전화를 잠깐 보셨다는 보도가 나왔습니다. 그런데 법정에서 피고인은 휴대전화를 사용하지 못하도록 돼 있죠? 피고인뿐만 아니라 누구도 휴대전화를 못 하게 돼 있는데 다만 이제 어떤 게 있냐 하면은 재판을 하다가 다음번 재판 기일을 잡을 때 변호사들이 한 사건만 하는 게 아니라서 다음 자기가 재판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근데 요즘은 수첩에 아무도 안 하고 스마트폰을 하니까 무음으로 해서 그때 일정 보는 것은 서로 다 양해를 하거든요. 근데 그렇다고 해서 거기서 뭐 엉뚱한 걸 찾아본다거나 피고인한테 보여준다거나 하는 것은 대단히 문제가 있는 행동이죠. 저는 깜짝 놀랐습니다. 어떤 변호사가 그랬는지. 얼마 전에는 최순실 씨도 한번 그 핸드폰보다 걸린 적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최순실 씨는 핸드폰을 본인이 직접 검색을 했고 검색. 이번에는 이제 박 전 대통령은 변호인이 이렇게 보여줬죠. 이번에 지금 우리가 방금 얘기한 거 있지 않습니까? 재판 공개. 이 뉴스 나온 것을 변호인이 열어서 이제 박 전 대통령한테 보여줬고 박 전 대통령이 그걸 이렇게 받아서 본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뭐 어쨌든 부적절한 행동이고 아마 본인한테 직접 관련된 부분이다 보니까 변호인이 보여준 것 같은데 변호인도 잘못했고 그걸 또 본 박 전 대통령도 기본적으로 변호인이 잘못한 거죠. 보여주는데 안 보면 어렵지 않습니까? 그렇죠. 굉장히 무한한 광경이 연출이 됐습니다. 지금까지 세 분의 전문가 모시고 검찰 개혁에 대해서 논의를 해봤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네, 대한민국 권력의 원천이라는 국민들이 지난 수십 년간 확인하고 또 확인한 게 있습니다. 권력은 일부 극소수에게만 집중돼 있고 그 권력은 자정 능력을 완전히 상실했다는 사실입니다. 특히 검찰 권력이 대표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 검찰은요, 지금 이른바 적폐청산 수사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청산 대상인 검찰 스스로 다른 적폐를 청산하면서 자신의 살 길을 다시 모색하는 아주 괴이한 모습입니다. 정권이 바뀌었지만 검찰 개혁에 대한 의구심이 나오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정의가 빠진 권력은 그저 폭력일 수밖에 없고 그 폭력을 바로잡을 수 있는 힘은 또다시 국민, 여론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분들이 왜 동의하지 않았느냐 하면 내가 지금 검찰총장이 된다 한들 그 국민들이 원하는 수준의 검찰 개혁을 이루기 위해서는 내부적인 그런 그 반발이나 거부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이렇게 물리치고 내가 적극적으로 나설 수밖에 없는데 그렇게 하기가 쉽지가 않다. 그리고 현실적으로 지금 법무부 장관이 학자 출신이고 민정수석이 역시 비고시 출신의 학자 출신인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검찰 조직을 따돌리고 검찰 내부 사람들을 조금 봉합해서 끌고 나가는 그런 역할을 중간에서 해줘야 되는데 그렇게 하려면은 이 내외적으로 지금 처한 현실이 너무 힘들기 때문에 아무리 봐도 힘들 것 같다. 그래서 이번에는 안 하는 게 좋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 분들이 많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들 같은 경우는 이제 고사를 하신 부분이 있었었는데 이제 문매일 그 총장님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렇다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지금 본인에게 주어진 혹은 본인에게 요구되어지는 그런 검찰 개혁을 사실은 어느 정도는 수용할 것이다라고 하는 전제 하에 이 자리를 사실은 받으신 거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이런 이제 한시를 읊으시는 거면 자유겠지만 어쨌든 간에 이런 걸 읊으시면서 본인이 힘들다. 또 대통령도 힘들겠지만 우리 내부적인 고충도 있으니 알아달라. 또 실질적인 변화를 꾀하기에는 내가 가지고 있는 힘이 어느 정도나 잘 발휘될지 모르겠다. 이런 식으로 이렇게 우회적인 표현을 하시는 것이 과연 타당했느냐 이런 부분 하나 지적을 하고 싶고요. 또 하나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어쨌든 간에 개혁이라고 하는 화두에서 벗어날 수는 없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본인이 앞으로 나아갈 길이나 방향에 대해서 내가 참 고생스러울 것이니 좀 나를 조금 알아달라.
이런 식의 표현을 한 것으로 저는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근데 어쨌든 한시를 읊을지는 본인 외에는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었잖아요. 대통령도 당연히 모르고 국민들도 처음 보는 광경이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문 대통령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 검경 수사권 조정 등이 총장에게 주어진 역사적 사명이다. 청문회에서의 답변이 나와 크게 어긋나지 않는다. 이렇게 또 해석을 했는데 어떻게 보세요? 문재인 대통령이 저 상황에서 저런 말을 콕 집어서 했다라는 것은 사실은 신임 검찰총장의 어떤 발언에 대해서 약간 반박한 것처럼 들리기도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본인이 그동안 공약이나 또 여러 가지 경로를 통해서 검찰 개혁에 대해서 갖고 있던 생각을 그대로 다시 표현한 것입니다. 네네. 사실 근데 제 개인적으로는 제가 검찰에 한 12년 근무를 하다가 한 10년 전쯤에 한겨레신문에 검찰 수사 제대로 받는 법이라는 글을 쓰면서 나왔는데 네네. 그 이후로 한 10년 정도 저도 검찰 개혁에 대해서 여러 가지 노력도 하고 또 글도 쓰고 해봤는데 제가 보기에는 검찰이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시간은 지났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런 기회는 이미 다 상실을 했고 네. 그래서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은 검찰총장이 개혁에 동참하기를 바라지만 네. 사실은 외부적인 수술이 필요한 순간이거든요. 그래서 뭐 한시를 읊건 뭘 하건 간에 네. 또 문무일 총장이 굉장히 솔직하신 분이세요. 감추지는 그래서 한시를 읊지 않았나 싶은데. 그렇습니까? 네. 예, 그런데 이제 뭐라고 하든 검찰 개혁은 이게 시대의 대세고 하지 않을 수가 없다. 그런 것을 이제 점잖게 말씀하신 게 아닌가 그렇게 보입니다. 네. 근데 이제 검찰 개혁에 대해서 사실은 우리는 지난 대선에서도 검찰 개혁이 후보들마다 검찰 개혁에 대한 공약을 내놨고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전임 대통령인 박근혜 대통령도 후보 시절에 검찰 개혁하겠다는 공약을 내놨습니다. 네. 그런데 선진국 어느 나라에 가더라도 대선이나 총선 때 검찰 개혁 얘기가 나온 데가 없어요. 사실은 우리처럼 이렇게 검찰 개혁이 문제가 되는 데가 아예 없거든요. 그렇습니까? 다른 나라에 가서 네. 아니 우리나라 검찰에는 전관예우 문제도 있고 또 정치적 중립성 문제도 있다 그러면은 이해를 못합니다. 그게 대한민국 검찰이 세계사에 유례가 없을 정도로 막강한 권한을 갖고 있는 것이라서 네. 그런 것인데 이제 이 개혁에는 당연히 저항이 있을 수밖에. 농단 사태를 거치면서 검찰의 역할에 대한 논의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이 검찰 개혁이라는 과제와 적폐청산이라는 숙제를 동시에 안고 있는 이 문무일 검찰총장은 두 마리 토끼를 모두 잡을 수 있을까? 여러 가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관련해서 세 분의 전문가를 모셨습니다. 더불어민주당 금태섭 의원, 소종섭 전 시사저널 편집국장, 그리고 노영희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문무일 검찰총장이 읽었다는 한시를 잠시 읊어드리겠습니다. 하늘이 하늘 노릇하기가 어렵다지만 4월 하늘만 하랴. 누에는 따뜻하기를 바라는데 보리는 춥기를 바라네. 집을 나서 나그네는 맑기를 바라고 농부는 비 오기를 기다리는데 뽕잎 따는 아낙네는 흐린 날씨를 바라네. 이 대만 학자 난화이진의 시라고 합니다. 금 의원님, 이게 무슨 뜻일까요? 이게 사실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한시를 읊은 것은 상당히 엉뚱한 일인데요. 네네. 그러나 충분히 예상할 수 있는 반응이 아닌가 싶습니다. 사실 지금 전 국민적으로 검찰을 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은 상태에서 네. 검찰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이 자체적인 위기를 어떻게 벗어날 수 있을 것이냐. 그거는 이 수사권을 오히려 더 세게 발동을 해가지고 어떤 요즘 말하는 적폐청산이나 네. 혹은 부정부패 사범들을 단속한다거나 그런 움직임을 보여서 이제 국민들의 지지를 받아서 이걸 뚫고 나갈 생각을 할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참여정부 때도 검찰 개혁을 해야 된다는 여론이 높았고 사실 검찰 개혁의 요체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는 겁니다. 네네. 근데 그때도 검찰이 송광수 검찰총장하고 안대희 중수부장팀이 대선 자금 수사를 하면서 팬클럽이 생길 정도로 네네. 인기를 끄니까 어떻게 보면 근본적인 개혁은 피하고 넘어간 거거든요. 그래서 문무일 총장도 그런 마음속을 내비친 것이 아닌가. 그래서 한편에서는 검찰의 권한을 줄이려고 하면서 또 한편에서는 부정부패 척결 혹은 적폐청산에 대한
요구가 있지 않냐. 우리는 이걸 하겠다는 것을 나타낸 것으로 보이는데 제가 보기에는 상당히 부적절한 반응으로 보입니다. 부적절한. 예. 어떻게 보였어요? 그 내용도 그렇고 형식도 그렇고 참 의외다라는 반응이 있었는데요. 어떤 해석을 내리고 계십니까? 일단은 형식 면에서 부적절했죠. 네. 대통령한테 임명장을 받는 자리에서 한시를 넘는다. 이거 뭐 전에 없던 일이고, 그렇죠. 예, 그 행위 자체가 일단 부적절했다라고 보여지고, 내용 부분에서는 저는 이제 지금 현재 검찰이 처한 여러 가지 상황 이런 것들을 이제 이야기를 한 것 아닌가. 그러니까 지금 뭐 검찰에 대한 개혁 요구가 워낙 거세고, 네. 하지만 또 내부에서는 또 그에 맞서는 이른바 검찰의 위상을 지켜내야 된다. 이런 요구를 또 검찰총장으로서 받고 있는 것이고, 네. 한편에서는 뭐 적폐청산에서 어떤 검찰의 칼을 필요로 하는 역할을 또 요구하는 흐름이 거센 반면, 한쪽에서는 또 힘을 빼야 된다는 흐름도 거세고, 이게 어떻게 보면 여러 가지 이제 모순되는 흐름이 펼쳐지는 상황 중간에 본인이 놓여 있는 것이거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대통령에게 일정하게 이 어떤 그 다양한 목소리, 다양한 흐름들을 잘 보면서 가야 된다라는 완곡하지만 현재의 검찰 개혁과 관련된 부분에서 완곡한 표현이지만 좀 약간의 뭐랄까요, 거부감이라고 할까요? 네. 이런 것들을 그렇게 한시를 인용해서 표현한 것이 아닌가 그렇게 해석이 됩니다. 네. 어쨌든 그 검찰총장한테 기자들이 물었잖아요. 이게 무슨 뜻이냐? 그랬더니 국민들만 바라보겠다라고 해석을 했고 또 여러 가지 부정적인 해석이 나오니까 청와대는 서둘러 봉합을 했어요. 각계 요구를 충족시켜야 하는 고충을 이야기한 것이다. 이렇게 굉장히 좋게 해석을 해주셨는데 변호사님은 어떻게 읽으셨어요? 이제 검찰총장 후보자로 이제 사람들이 여러 명이 거론이 되었을 때 그 청와대에서 그 요구하는 뭐 예를 들면 검증이라던가 그런 것에 동의하지 않으신 분들이 몇 분이 계셨어요. 네. 이 문무일 후보, 그 총장님 말고. 수사권이 현재 누가 행사하고 있느냐 이 얘기를 하면은 검찰은 지금도 수사권의 한 95% 이상은 경찰이 하고 있다. 우리가 다 하는 게 아니다. 이렇게 네. 주장을 합니다. 네네. 또 경찰은 반대로 이미 우리가 95% 이상을 하고 있다. 근데 이걸 법적으로 인정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네. 문제는 뭐냐 하면 노영희 변호사님이 이제 경찰을 믿고 맡긴다 이런 말씀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제도를 만들 때는 신뢰나 선의보다는 불신과 견제의 네. 토대에서 만들어야 됩니다. 경찰도 권한 남용을 할 수 있고 네. 검찰도 할 수 있고 정치권은 항상 이 권력기관을 이용하고 싶은 유혹을 느끼고 그렇죠.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검찰이 하는 그 5%의 사건이 어떻게 진행이 되느냐. 우리가 실제 사건들을 보면 예를 들어서 예전에 그 이명박 정부 당시에 KBS 정현주 사장을 네네. 배임으로 기소한 그렇죠. 것 같은 경우에는 대다수의 법조인들이 배임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네. 그 법원에서 권유한 대로 합의를 했는데 이게 어떻게 배임이냐. 그런데 그때 검사 한 명이 나서서 나는 이건 배임이 된다고 생각한다. 그러면 그 사람이 수사하고 기소하고 다 할 수 있는 거거든요. 네. 나중에 무죄가 나더라도. 네네. 그걸 거꾸로 보면 이 권력기관에서 어떤 사건을 자기 입맛대로 하고 싶으면 검사 한 명만 잡으면 되는 겁니다. 그리고 네. 5년 동안에 그렇게 한 검사가 기소한 사건이 무죄가 나더라도 좋은 자리 보내주고 하면은 마음대로 조종할 수가 있는데 네. 수사권을 검사들이 행사를 못하게 해놓으면 이거를 권력에서 똑같은 결과를 만들어내려고 할 때 경찰하고 검찰을 동시에 움직여야 되니까 좀 더 어려워지는 겁니다. 네네. 그리고 검사 입장에서는 자기가 수사해서 자기가 기소하면 그게 정권에 잘 보일 수 있는 자기 공이 되지만 네. 경찰이 수사했을 때는 그게 아니고 자기는 절반의 공과 책임이 따르니까 이거는 배임이 안 된다. 이럴 수 있는 거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이거를 나눠야 되는데 다만 계속해서 이제 경찰도 믿을 만하지 못하다. 인권 침해 소지가 많다. 네. 그거는 맞는 말입니다. 네. 그거는 당연히 개선해 나가야 되는데 다만 세계 200개 국가가 있으면 다 경찰에서 수사를 하는데 네. 우리나라 경찰이 전 세계 200개 뭐 200 몇십 개인지 모르겠지만 그 국가 중에 가장 인권 침해 소지가 있는 경찰도 아닌데 네. 우리만 왜 그 수사권을 원칙대로 경찰이 하자는 얘기를 할 때 자치 경찰도 안 됐고 인권 보호도 해야 되고 하니까 네. 검찰이 해야 된다고 하는지 저는 그건 좀 설득력이 낮다고 생각을 합니다. 네, 경찰분들이 들으면 아주 좋아하실 대목인데요. 어쨌든 대통령이 제3의 논의기구에서 논의를 좀 하라라고 지시를 했지 않습니까? 그럼 여기는 구성이 어떻게 되는 건가요? 글쎄 뭐 그런 아직 구체적인 부분들은 조금 두고 봐야 되겠죠. 네. 지금 아직 뭐 나온 부분들은 없고 일단은 법무부 쪽에서 여러 가지 이제 그런 뭐 기구 같은 것들 구성해서 네. 이렇게 좀 논의 중에 있는 걸로 알려졌으니까 그런 쪽에서 아마 조금 더 구체적인 안들이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어쨌든 제3 논의기구라는 게 사실은
이게 처음부터 회의적인 분들도 꽤 많은 것 같아요. 과연 될 것인가. 왜냐하면 과거에도 여러 차례 시도가 있었지만 늘 무산되고 안 됐었잖아요. 이번에는 좀 가능성이 있다고 보십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제 그동안에 빌미를 많이 제공했죠, 검찰이. 그러니까 그동안에는 검찰이 이제 이런 논의가 계속 되어 왔지만 계속해서 빠져나갔던 뭐 이유 중에 하나가 네. 어쨌든 간에 검찰이 공정하게 그 공익기관으로서 제대로 일을 수행할 것이다라고 하는 믿음과 우리를 좀 믿어달라, 내부 개혁을 하겠다, 이제 이런 외침 때문에 네. 그런 것들이 많이 있었었는데 뭐 작년, 재작년 여러 번의 그 이 법조 비리와 관련된 사건들을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런 논의들이나 그런 주장들이 이제 무색하게 만들어졌고 결과론적으로는 이 상황에서 이제 그렇게 마음대로 빠져나갈 수는 없는 그런 상황이 돼버렸다고 지금 생각을 하거든요. 네네. 그러면 아무래도 조금 이제 달라질 수밖에 없고 특히 그 이 문재인 정부에서는 검찰 개혁에 대한 의지가 매우 확고하게 지금 작용하고 있고 경찰도 상당히 좀 준비를 많이 하고 있어서 네. 제가 봤을 때는 어떤 가시적인 성과는 분명히 좀 나올 것이다라고 지금 보고 있습니다. 네. 그 지난 노무현 정부에서는 수사권 조정 협의체가 있었고요. 당시에 검경 예. 5명씩 참여를 했고 이명박 정부에서는 국회 사법제도 개혁 특별위원회가 꾸려졌는데 뭐 역시 실패했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겁니다. 네. 이게 인지상정이기 때문에 그래서 검찰이 생긴 거고 그래서 검찰은 기본적으로 이 기소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원래 역할을 하고 다만 지금 검찰에서 주장하는 것처럼 특별한 케이스 네. 예를 들어서 경찰에서 조직적인 비리가 있다거나 그런 게 있을 때 예외적인 수사는 합니다. 예를 들어서 일본 같은 경우는 동경지검 특수부하고 오사카지검 특수부 두 군데서 하는 거죠. 네네. 다만 미국도 경찰 비리가 있을 때는 검찰에서 특별수사팀을 만들어서 수사를 합니다. 다만 우리처럼 상시적으로 네. 항상 정말 돗대기 시장처럼 사람을 불러놓고 이렇게 하는 것은 없는 것이죠. 네. 이게 우리 일종의 이제 역사적인 맥락을 한번 본다면 네. 그러니까 원래는 경찰의 힘이 막강했죠. 네. 경찰의 힘이 뭐 50년대 이승만 대통령 시절, 이승만 정부 시절에는 사실 뭐 경찰이 다 모든 걸 좌지우지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이른바 뭐 부정선거 이런 부분도 경찰이 중심이 돼서 쳐놓고 그러다 보니까 이 경찰의 힘을 견제해야 된다. 네. 너무 세다. 네, 네. 이래서 이제 이른바 검사들에게 권한을 경찰을 견제하기 위해서 검사들에게 권한을 줘라. 이런 얘기가 막 멘트에서 나오거든요. 그랬죠. 네. 그랬지만 이제 61년 이른바 5.16 이후에 그 시대 상황 속에서 그 뒤부터는 이제 어떤 힘의 권력 중심의 힘의 패권을 중앙정부부가 이제 가지고 가죠. 네. 그리고 나서 그것이 나중에는 이제 50화국 들어서면서는 이른바 보안사로 넘어가고 60화국 들어서면서 그것이 다시 국가안전기획부 안기부로 넘어가고 그리고 나서 이제 1992년 대선 통해서 김영삼 정부가 탄생을 하지 않습니까? 김영삼 정부가 탄생을 해서 이른바 문민정부가 출범하게 되고 거기서도 적폐청산이 이른바 대대적으로 네. 시대청산을 하자 하면서 이제 내세우는데 그 시대청산을 누가 해야 되느냐 이러면서 이제 검찰이 그때 93년도부터 이른바 부각이 되기 시작하거든요. 네. 그러면서 이제 김영삼 전 대통령의 뭐 경남고 후배 네. 예를 들면 뭐 김두원 씨라든지 그리고 또 그쪽에 거제 쪽인 김기춘 검찰총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되면서 그때부터 완전히 검찰이 사실상 이른바 권력을 유지하는 것과 관련된 힘의 운용 부분에서의 칼자루를 쥐기 시작하는 거죠. 벌써 그렇게 친다면 한 20년 이상을 사실상 상당한 힘을 그렇네요. 행사해 네. 온 것이기 때문에 지금 국면에서는 뭐 금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일단 제도적인 측면에서 수사권, 기소권을 다 갖고 있는 이런 나라가 없다. 뭐 이렇게 그런 부분 외에도 하나의 우리 정치 권력과 관련된 힘의 역관계 이런 네. 것들 쭉 따져봐도 한 20년 지났으니까 한번 조정할 때가 되긴 된 거죠. 지금 이제 보면 네. 문제가 뭐냐면요. 권력이라고 하는 거는 항상 누군가는 가지기 마련이란 말이에요. 근데 권력을 누가 가졌느냐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 그 권력을 가진 자가 제대로 행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네, 네. 그래서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금 이런 논의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제대로 행사하기 위한 장치 중에 가장 쉬운 방법이 분산시켜 놓는 거죠, 권력을. 그래서 지금 이제 검찰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너무 많으니까 이걸 좀 나눠주자. 네. 근데 나눠주더라도 좀 효율적으로 나눠줘야 되고 또 나눠줄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여러 가지 문제점들 같은 경우를 살펴보게 되면은 경찰에다가 무조건 이걸 다 나눠줘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도 있어요. 근데 문제는 왜 그렇게 안 됐느냐 네. 생각해 본다면 그 아까 얼핏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경찰이 인권 침해의 소지를 너무 많이 사람들에게 알려줬다. 그리고 지난번에 그 민정수석이 처음에 이제
수석 자리에 되고 난 다음에 네. 인권위의 권고 사항을 경찰이 충실히 이행하라. 그리고 이행한다라고 하는 그런 것을 보여주는 어떤 제도적인 장치나 이런 것들을 우리에게 좀 알려줘라. 이런 네. 얘기를 했단 말이죠. 조국 민정수석 네, 말씀하셨죠? 그렇죠. 네. 그게 왜 그런 얘기가 나왔느냐면 현재의 상황에서는 경찰이 보여주고 있는 태도나 이런 여러 가지 일처리 방식들이 믿고 맡기기에는 좀 뭔가 좀 부적절해 보이기 네. 때문이다라는 것 때문이잖아요. 네네. 그렇다면은 지금 논의의 초점은 무조건 경찰에 넘겨줘야 된다, 말아야 된다 이런 것도 중요하겠지만은 실질적으로 권력이라고 하는 걸 어떤 형태로 분산시켜서 어떤 형태로 그 권력이 분산된 것이 그대로 유지되게끔 할 수 있느냐 그 부분에 조금 더 초점을 맞추는 게 전 타당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는 겁니다. 네. 노 변호사님 말씀이 맞는데요.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수밖에 없는 거죠. 네. 그래서 거기서 부딪힌 장면이 아닌가 그렇게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아마 현 단계에서는 문재인 대통령은 이런 생각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국면에서 검찰총장과 현 정부와 어떤 큰 틈이 있는 것처럼 자꾸 비춰지는 것은 상당히 이제 정부로서도 부담입니다. 그 부분은 왜 그러냐면 이 이제 여권으로서는 예를 들면 권력의 중심인 대통령으로서는 이 검찰 개혁을 앞으로 여러 가지 측면에서 힘있게 추진해 나가야 되는데 네. 그 맞상대가 예를 들면 검찰총장이 부각이 되는 것 자체가 사실은 이쪽 입장에서는 별로 이건 아닌 거예요. 네네네. 그러니까 여러 가지 액터들이 있고 그 중에 하나가 검찰총장인데 마치 검찰총장이 전체의 대표이고 이쪽에 대통령과 맞서는 듯한 이 구도는 원치 않기 때문에 지금 상황에서 검찰총장이 뭐 한시를 읊고 여러 가지 했다고 해서 그 부분은 우리랑 별 차이가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자꾸 이렇게 동질감을 갖고 가는 것은 한편으로 본다면 검찰총장의 이른바 이제 이 대통령 입장에서 봤을 때는 검찰총장의 정치적인 위상 자체를 키워줄 필요가 없다라고 보는 거죠. 그냥 네. 검찰의 인사 그리고 검찰 내부의 수사 이런 것을 책임지는 어떤 그런 사람으로서의 검찰총장이 있는 것이고 기타 검찰 개혁의 문제는 법무부라든지 국회라든지 네. 이런 쪽이기 때문에 이제 그쪽과 속에서 추진해야 된다 이런 생각을 갖고 있기 때문에 뭐 문무일 총장이 여러 가지 얘기를 한다고 해도 네. 아마 그 부분에서 앞으로도 여권에서는 뭐 근본적으로 보면 같아 뭐 이런 얘기를 저는 계속 할 걸로 보여져요. 네. 그 검경 수사권 조정에 대해서 일단 입장은 어떠신가요, 변호사님은요? 뭐 어느 정도는 조정이 불가피하지 않나 이런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뭐 전적으로 모든 수사권을 경찰에 넘기고 검찰은 기소권만 갖는다 이건 제가 보기에는 바람직하지는 않고요. 네. 이제 어느 정도 제한을 두고 그 수사권의 일부 정도는 경찰에 독립화 시켜주는 방안 그리고 또 검찰도 또 나름대로의 수사권을 가지고 있는 방안 이런 식으로는 좀 조정이 돼야 될 것 같고 네. 지금처럼 모든 권력이 검찰에게만 몰려 있는 이런 구조는 제가 보기에는 좀 바람직하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일단 그 외국 사례를 보면 미국이나 영국 같은 경우는 이게 좀 기소권이 분리돼 있고 독일 같은 경우는 사실상 경찰이 주도해서 수사를 한다고 일부 언론에서 그렇게 보도가 되고 있는데 이게 사실인가요? 어떻습니까? 일단 어느 나라도 기소권을 가진 기관이 수사권을 전면적으로 갖는 나라는 없습니다. 한국밖에 없습니까? 한국밖에 없고 네. 사실은 서울중앙지검에 지금 부가 25개가 있습니다. 형사일부, 뭐 공안부 하는 식으로. 네. 그 중에 13개가 직접 수사를 합니다. 인지수사를. 형사부도 합니다. 네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나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엄밀하게 보면은 경찰에 가깝습니다. 세계적으로 이렇게, 그러니까 세계 최대로 큰 건물이고, 네. 세계 최대 규모의 검찰청이고, 네. 이렇게 되는 이유는 실질적으로 이 검찰이 경찰의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고, 지금 검찰은 검찰이 수사권을 갖고 있다고 얘기를 하지만, 거꾸로 보면은 수사를 하는 기관, 사실상 경찰이 기소권을 갖고 있는 것 같은 겁니다. 그래서 막강해지는 거고요. 방금 노 변호사님께서 어느 정도 조정이 필요하다고 하셨는데, 사실은 어떻게 보면은 원칙적으로 검찰은 수사를 하지 말아야 됩니다. 네. 그거는 그 수사를 한번 겪어본 사람이면 누구나 알 수 있는 것이고, 원래 검찰이 생긴 이유 자체가 경찰이 열심히 수사하고 또 범인을 쫓고 하다 보면 누구나 이 감정이 생기고 그러다 보면 인권 침해도 일어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한 발자국 떨어진 기관에서 이거를 보면서 인권 침해를 못하게 하고 이 무리한 수사를 못하게 하라고 검찰을 만든 것인데요. 네. 검찰이 수사를 하는 것은 이거는 전혀 맞지 않는 겁니다. 심지어는 검찰 출신 중에서 여러 가지 사건을 일으켜서 뭐 수사당하고 구속되고 기소된 사람들을 나중에 만나보면 네. 아주 검찰 개혁해야 된다. 그리고 본인들이요? 수사권하고 기소권은 꼭 분리해야지 자기가 수사한 거를 어떻게 자기가 기소를 결정하냐. 네, 네. 이 수사를 하다가 분명히 문제가 생겼거나 자기가 틀렸다고 생각하더라도 고치기가 어려워.